뉴스 정면 승부 4부 시작합니다. 오늘 4부 바로 민심의 동향, 요새 가장 큰 영향력을 끼친다라고 우리가 얘기를 하는 여론조사를 분석해보는 시간입니다. 여러분들도, 우리 애청자 여러분들도 여론조사 궁금하신 분 있으면 나 이런 점 궁금하다 그러면 오늘 바로 모시는 이상희 소장님께 물어보십시오. 우물정 0945 샵 0945로 문자를 주시면 제가 대신 이 소장님께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유료 문자임을 말씀을 드립니다. 자, 민심은 천심, 계속해서 K-스텝 리서치 컨설팅의 이상인 소장과 함께하겠습니다. 소장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예. 오늘 우리가 얘기를 할 거 이게 2분 정도 걸리는 얘기인데, 한국갤럽 여론조사 2건, 한국사회 여론연구소의 여론조사 1건, 그리고 어제 발표된 리얼미터의 여론조사 1건, 이것을 분석을 해볼 텐데요. 자, 먼저 이번 여론조사에서 나타난 국민의힘과 민주당, 개혁신당, 새로운미래 어떤 모습이었다고 평가하십니까? 지난주하고 크게 변화되진 않았는데, 간단하게 단어로 좀 산다면 국민의힘은 여전히 지금 기세, 약진 흐름이 좀 이어지고 있고요. 민주당은 조금 이 성적표, 여론 성적표라고 본다면 좀 우울한 성적표들이 나오고 있다고 봐야 될 것 같고, 제3지대에 관심을 모았던 개혁신당과 새로운미래는 좀 답답한 느낌이지 않을까. 여론의 어떤 지표로 본다면 약진과 우울함과 답답함. 네. 이야. 진짜 표현도 잘하시네요. 예? 예. 그렇다고 생각을 하신다. 자, 저희가 차례대로 좀 이 답답함과 우울함과 약진 세 가지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얘기를 하기 전에 오늘 민심은 천심에서 지금 말씀드린 여론조사들 개요를 말씀드릴 텐데요. 정말 우리의 김영민 아나운서가 저를 도와줬습니다. 김영민 아나운서. 네, 아나운서 김영민입니다. 오늘 민심은 천심에서 소개되는 여론조사 개요 말씀드릴게요. 먼저 첫 번째 여론조사는 서울경제신문이 한국갤럽에 의뢰해 이달 22일부터 23일까지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15명을 대상으로 정당 지지율을 조사한 결과 오차 범위는 95% 신뢰 수준의 플러스 마이너스 3.1%포인트, 응답률은 11.8%를 기록했습니다. 이는 국내 통신 3사가 제공한 휴대전화 가상번호 100%를 이용한 전화 면접 방식으로 진행됐고요.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시면 됩니다. 다음 여론조사입니다. 한국갤럽이 지난 20일부터 22일까지 전국 성인 남녀 1,003명을 대상으로 조사했습니다. 표본 오차는 95% 신뢰 수준의 플러스 마이너스 3.1%포인트, 응답률 15.5%입니다. 이 여론조사는 무선전화 가상번호 인터뷰로 진행했고요.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시길 바랍니다. 다음은 엠브레인 퍼블릭, K-스텝 리서치, 코리아 리서치, 한국 리서치가 지난 19일에서 21일까지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5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전국 지표조사 개요입니다. 표본 오차는 95% 신뢰 수준의 플러스 마이너스 3.1%포인트, 응답률은 17%를 기록했습니다. 휴대전화 가상번호를 이용한 전화 면접 방식으로 진행됐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시길 바랍니다. 마지막 여론조사는 리얼미터가 에너지경제신문 의뢰로 지난 19일부터 23일까지 전국 18세 이상 2,504명을 대상으로 조사했습니다. 표본 오차는 95% 신뢰 수준의 오차 범위 플러스 마이너스 2%포인트, 응답률은 3.7%입니다. 유무선 ARS 조사 방식으로 진행됐고요.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시면 됩니다. 오늘 방송의 여론조사 개요 전해드렸고요. 지금까지 아나운서 김영민이었습니다. 예, 경쾌한 뮤직 박스 댄서 이 배경음악을 통해서 여러분이 여론조사 개요를 쫙 들으셨습니다. 정말 김영민 아나운서 고맙습니다. 그런데 이제 하나씩 좀 뜯어보죠. 네. 약진부터 얘기를 해야죠. 우울한 것부터 얘기를 하겠습니까? 약진. 지금 국민의힘도 약진하고 있고 대통령 지지도 약진하고 있습니다. 이유가 뭐라고 보십니까?
지난주는 이제 총선 국면도 있었지만 총선 관련된 이슈들도 계속 있었지만 사실 좀 더 아마 많은 국민들이 주목했던 부분들이 의대 정원 문제, 의료계 집단행동과 정부의 대응 이슈가 굉장히 크게 불거졌고 왜냐하면 이게 선거는 사실 좀 뭐 직접적으로 생활 지금 바로 내 삶에 와닿는 문제가 아니지만 당장 지금 의료계 뭐 전공의들 이제 이탈 문제 이런 것들은 심각한 어떤 상황들을 경험을 해야 되는 문제들이고 이게 어떻게 흘러갈 것인가가 굉장히 이제 큰 관심을 받고 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정부가 굉장히 강하게 의대 정원 문제는 양보할 수 없는 어떤 타협할 수 없는 문제이고 이것을 돌파하겠다는 의지를 밝히면서 가고 있기 때문에 아마 이런 것들이 이제 그게 주목받으면서 거기에 이게 사실 의대 정원을 좀 늘리자 의사들이 좀 늘어나야 된다라는 것이 실제 그 과거의 여론조사들 보면 뭐 80% 가까이 혹은 넘는 숫자들이 나왔는데 그만큼 강력한 어떤 여론의 지지를 받고 있는 이슈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이제 정부의 행동들이 액션들이 크게 지금 부각이 되어 있고 이런 부분들이 아마 대통령 지지율 상승에 어떤 영향을 주고 있는 것이 아닌가 보여집니다. 근데 이게 뭐 전공의들의 파업에 대해서 모르겠어요. 저는 이분들의 주장이 뭐 설득력이 있다 없다를 떠나가지고 의사들 숫자가 늘어나면 사실은 국민들이 받는 의료 서비스의 어떤 그 접근성은 훨씬 나아지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 측면에서 좀 생각을 국민들은 할 수밖에 없는데 자, 그 이유 또 그다음에 그 국민의힘은 그럼 왜 올라요? 이건 이제 아무래도 상대평가 같은데요. 이제 공천이 지금 요 지난주 그 지난주 이렇게 보면 뭐 총선의 주된 이제 프로세스는 공천 과정이었는데 워낙에 이 민주당이 이제 또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이 공천 갈등, 혹은 사천 논란, 친명, 비명 이런 어떤 이슈들이 난리 났잖아요. 워낙 큰 상황으로 불거져 있고 거기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국민의힘은 공천 과정이 그렇게 큰 잡음 없이 쭉 흘러가고 있는데 물론 이제 일부에서는 뭐 조용하지만 그렇다고 감동도 없는 공천 아니냐라는 지적도 있는데 그러나 어쨌든 국민들이 볼 때 이런 왜냐하면 국민의힘의 과거에 2016년, 20년 총선을 좀 돌아서 생각해 보시면 그 내부의 공천 갈등과 파동이 엄청난 상황들이었거든요. 뭐 옥새 들고 나르샤 뭐 2020년 총선 때도 뮤비까지 만들었잖아요. 뭐 비례 명단이 하루아침에 뒤집히는 호떡 공천 논란까지 있었는데 그런 것들을 적절하게 잘 통제하면서 그리고 이제 중진들의 좀 희생이나 이런 부분들이 뭐 충분히 반영되면서 조용히 잘 가고 있다라는 부분들이 아무래도 상대적으로 국민의힘의 어떤 이 전체적인 총선 프로세스에 대해서 좀 잘하고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인식들을 많이 해주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제 이제 저희 신율의 뉴스 정면 승부에서 출연해 주셨던 중앙대 이상돈 교수님은 여당이 잘한 게 아니라 야당이 워낙 못해서 상대적으로 잘하는 것처럼 보인다 이런 얘기를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사실 누가 얘기를 했더라? 장성민 후보가 160석 얘기를 하고 그랬던 모양이에요. 어디 유튜브인가 방송인가 거기에서. 근데 한동훈 위원장 오만한 모습 보이면 민심에 부메랑 맞기 십상이다. 그런 식으로 얘기하지 말라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거는 당연한 전략 아닐까요? 그렇기도 하지만 저는 이렇게 전략적인 어떤 메시지일 수도 있고 실질적인 어떤 문제일 수도 있다고 보는데요. 이게 우리가 사람들의 생각이 변화하는 과정이라는 것이 예를 들어서 관심을 갖고 그리고 나서 호감이나 공감을 얻고 그리고 나서 어떤 믿음이나 지지 이렇게 이 강도가 그렇게 연결되잖아요. 네. 그럼 지금의 어떤 이제 국민의힘에 대한 어떤 평가 여론들이 좀 좋아지고 있다라는 것들이 그럼 확실한 지지까지 연결되어 있는 거냐 이 부분들은 아직 알 수가 없는 거죠. 왜냐하면 호감 정도 수준. 그러니까 한동훈 위원장의 등판이 관심을 받고 또 한동훈 위원장 본인의 어떤 개인 플레이들이 굉장히 부각되면서 개인에 대한 호감들 이런 것들이 아마 차기 미래 지도자 지지율 조사에서 막 나타나고 있는데 그런 것들이 왔고 그런 부분들 또 공천을 당을 전체적으로 잘 끌고 가면서 국민의힘에 대한 기대감도 높인 건 맞지만 이게 어떤 이제 정말로 총선 판세를 확실하게 매듭짓는 어떤 그 지지로 연결되느냐의 문제는 조금 더 아직 풀어야 될 수들이 많이 있는 거죠. 정권 윤석열 정부에 대한 심판 견제론도 여전히 강력하게 작동을 하고 있는 거고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여당이 그 미래의 어떤 차별성을 가지고 집권 여당으로서 일을 해갈 것이냐 그리고 공천을 하는 과정에 대한 평가라는 것도 지금까지의 평가는 중앙당에 대한 평가입니다. 그러니까 중앙당에서 공천이라는 과정을 정말
뭐 사천 논란 없이 시스템으로 그리고 좀 공정하게 뭐 하고 있는 이런 평가들인 거지. 이 사람들이 실제 지역에 가서 이제 앞으로 아마 지역 여론사들이 쏟아져 나올 텐데 어떤 평가를 받아서 실제 점수로 나타나는 아직 알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수도권의 많은 지역들 보면 지금 이제 국민의힘에서 공천을 이렇게 잘 하고 있다고 하지만 이분들이 실제 현장에 내려가서 부딪혀야 될 많은 상대는 대부분 민주당의 현역 의원들이 많습니다. 현역 의원들이라는 게 결국 지난 4년 전에 총선에 당선이 됐던 분들이고 또 그동안 의정활동과 지역활동을 열심히 해온 분들이잖아요. 이분들하고 과연 그 이제 실제 구도에 내려가서 지역에 내려가서 어떤 여론조사상으로 혹은 총선 득표전에서 정말 판도가 바뀌었다라는 것을 입증할 만한 힘을 발휘할 수 있는 이 부분들은 아직 그렇게 명확하게 증명돼 있다고 보기 어렵기 때문에 한동훈 위원장이 어떤 이런 뭐 지금 정당 지지율이 좀 올라가고 좋아졌다고 해서 그 자신하면 안 된다라는 말은 엄살일 수도 있지만 전략적인 말일 수도 있지만 저는 실제적인 말에 가깝다고 보거든요. 과연 이게 진짜 각 지역의 어떤 득표 여론으로 이어질 것인가는 조금 더 두고 봐야 되고 그리고 국민의힘이 어떤 이런 공천 과정뿐만 아니라 공천의 내용이 얼마나 성공적이었냐에 대한 평가를 받아내야 되는 거죠. 근데 제가 궁금한 게요. 사실은 지금 각 지역 물론 중요하죠. 그 지역에 어떤 인물이 출마를 하고 이런 거 중요하죠. 근데 우리가 선거 구도 그리고 이슈 바람이죠. 인물 세 가지를 우리가 선거의 승패를 좌우하는 중요한 요소라고 얘기를 한다면 인물이 제일 비중이 떨어지는 거 아니에요? 구도가 제일 크고. 과거에는 이제 선거 이렇게 총선이나 이런 선거들 보면 좀 오래 전에는 이 인물 비중이 굉장히 컸었습니다. 워낙 이제 그 각 지역별로 또 이렇게 당내에서 오랫동안 정치를 해온 분들이 인물 중심이었던 뭐 그 중진이라고 우리가 말하는 그런 분들이 많이 있었고 이것들이 두드러졌는데 최근에 한 10년 선거를 보면은 그 전체 당의 어떤 그 모습들 그다음에 이 중앙 정치의 프로세스 바람이나 뭐 구도 이런 것들이 훨씬 더 영향이 크게 작동하는 게 맞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선거의 어떤 판도가 한번 쏠림이 나타나기 시작하면 그 어지간한 이제 지역에서 개인 경쟁력으로 극복하지 못할 경우에는 한쪽에 완전히 이렇게 쏠려지는 지난 20년 총선에 수도권의 어떤 성적표가 그랬었고 뭐 16년 선거 때도 그런 어떤 바람이 불었을 때 뭐 제3당이 확 올라오면서 민주당이 호남에서 참패했던 이런 것들을 볼 때 개인의 경쟁력을 좀 뛰어넘는 어떤 그런 바람들이 승부를 좌우하는 힘이 커진 건 맞는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좀 우울한 쪽 얘기를 해봐야죠. 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지금 우울한 뭐 우리가 이 원인이 뭘까요? 뭐 이렇게 얘기할 필요가 없을 정도로 언론의 뜨거운 관심을 받고는 있는데 어쨌든 부정적 관심이기 때문이겠죠. 예, 그리고 이게 그동안 이제 벌써 한 달이 넘은 것 같은데요. 뭐 친명 중심으로 공천이 이루어지는 거 아니냐. 그다음에 뭐 이미 탈당한 분들이 있으니까 뭐 비명 반명이라고 이렇게 명칭으로 불려졌던 분들이 당을 나가셨고 그리고 그 이후에도 이게 최근에 이제 오늘 굉장히 큰 민주당의 어떤 공천 갈등이 분수령이 될 거다라는 어떤 임종석 비서실장이 컷오프가 됐죠. 컷오프가 되고 중성동 갑의 전현희 전 국민권익위원장이 이제 공천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들이 한 지역의 공천을 누가 받았냐의 문제가 아니라 결국 이제 민주당의 공천에서 마지막 그 갈등의 어떤 분수령 결국 친문 그룹 세력이 이것들을 수용하고 그대로 민주당에서 같이 갈 것이냐 아니면 이분들이 이건 도대체 받아들일 수 없다라고 하면서 집단행동에 나설 수도 있는 어떤 그런 그 아마 일촉즉발의 상황까지 왔는데요. 이 부분들이 어떻게 풀려져 나가냐에 따라서는 사실 민주당의 어떤 지금까지 어떤 평가는 또 다른 그 민주당에 대한 혹은 전체 진보 진영의 어떤 지지 세력들이 지지한 유권자들이 어떻게 태도를 결정할 것인가를 가르는 어떤 큰 전환점이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그거 조금만 자세히 말씀해 주시면 전환점이 된다라는 건 민주당에 대한 지지층들 중에서 친문과 친명이 갈릴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이해해도 되는 겁니까? 지금 뭐 일부 보도에서는 이제 민주연대라는 이름으로 친문 그룹이 집단 행동에 나설 가능성도 있다 그런 논의가 뭐 진행 중이다라는 것들이 언론 보도를 통해 나오고 있는데. 그 새로운 미래는 어떻게 돼요? 새로운 미래 뭐 사실 이제 지금 그 이미 오늘도 탈당해가지고 새로운 미래로 합당한 분이 있죠. 박영수. 예. 그리고 그분이 충청도 대전의 지역구 대덕입니다. 대덕이었고요. 그리고 그 전 시흥시장을 지낸 김윤식 시장은 국민의힘에 입당을 했는데 이분들이 이렇게 개별적인 탈당과 이제 행보를 정하는 것과는 다르게 만약에 임종석 전 실장 컷오프를 계기로 친문 그룹이 새로운 어떤 행동에 돌입을 한다면 독자적으로 이제
세력화를 다시 한다거나 내지는 사실 새로운 미래하고의 합쳐서 어떤 새로 그 민주당이 아닌 다시 또 다른 제3지대의 어떤 그런 흐름들을 만들어갈 수도 있을 것이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문제 이제 시간과 누가 그것을 구심점이 돼서 끌고 갈 것인가에 대해 이게 굉장히 촉박한 시간 내에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에 과연 가능할 것인가 그리고 그렇게 집단적인 어떤 움직임까지 나올까 여기에 대해서는 지금 소장님 왜 새로운 미래는 안 갈까요? 갈 수도 있죠. 갈 수도 있는데 이게 아마 개혁신당하고의 이제 합당 선언, 통합 선언과 결별 이런 과정들이 없는 상태에서 만약에 이낙연 대표와 그리고 이제 그 원칙과 상식분들이 같이 모여서 이 민주당의 문제들을 이재명 대표의 사당화 문제로 정확하게 지적을 하고 거기에 대해서 민주당을 바로 세우는 어떤 세력으로 가겠다 이런 어떤 정체성을 지켜왔다라고 하면은 사실은 만약에 이런 어떤 이제 사천 논란 때문에 반발해서 탈당하신 분들이 합류해서 어떤 세력을 만들어갈 모양이 굉장히 좋은데 문제 중간에 이렇게 이준석 대표하고의 이제 통합선언 그 결별 이런 과정들 속에서 과연 이제 이낙연 대표가 이끄는 새로운 미래가 왜 정체성과 어떤 노선을 무엇이라고 봐야 되냐 이게 굉장히 지금 혼란스러워진 상황이죠. 그리고 거기에 대한 기대감들이 많이 꺾여 있기 때문에 탈당을 하고 만약에 움직이려고 하는 분들 입장에서 새로운 미래가 확실하게 정확한 내 다음 행보의 대안인가에 대해서 이렇게 쉽게 선택하기 어려운 그런 포지션에 가 있는 게 아닌가 생각이 돼요. 그리고 새로운 미래 얘기 나왔으니까 조국 신당은 어떻게 보세요? 오히려 저는 민주당이 아마 이런 어떤 공천 논란들은 글로는 못 가나요? 이 탈당 이 친문 그룹들이? 저는 일부 갈 수도 있지만 사실 조국 신당 이제 아마 선관위에서 그 당명에 이름 조국을 넣은 네. 조국 신당 안 되지만 예를 들어서 한자로 조국 그래서 조국의 미래 같은 그런 어떤 식의 이름은 된다고 했으니까 아마 조국이라는 이름을 넣은 당을 만들 텐데 문제는 이 조국 신당이 예전에 이제 그 국민의당처럼 호남 기반의 현역들이 대거 합류한다 이런 것이 아니기 때문에 사실은 이 비례대표 의석을 가지고 승부를 볼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탈당 의원들 입장에서는 내가 비례 공천을 받을 그게 아닌데 그게 아니고 지역구 출마를 한다는 결국 이제 민주당 표가 분산되고 오히려 서로 승률을 떨어뜨리는 문제가 되기 때문에 그렇게 아마 합류하기는 좀 쉽지 않다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이제 이게 민주당 내 탈당이나 이런 움직임들이 대규모로 일어나지 않더라도 사실 이 유권자들 입장에서 특히 민주당을 과거부터 지지하거나 호감을 갖고 있던 분들 입장에서는 이렇게까지 이제 당내 공천 갈등이 격화되고 그 분열이 심화되는 것을 보면서 실망한 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을 거고 이분들이 결국 투표를 할 때 만약에 이게 새로운 미래 혹은 조국 신당 이제 가칭입니다만 좀 선택을 하기 굉장히 좀 쉬워지는 부분이 있잖아요. 민주당 지역구 투표는 만약에 민주당 후보를 찍거나 아니면 다른 후보를 찍더라도 굳이 비례까지 이제 민주당이 연합해서 연대하는 비례정당 가지 않고 다른 선택을 하면서 이게 일종의 간접적인 지금 심판이 되는데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는 확률이 굉장히 높아지기 때문에 조국 신당 같은 경우도 오히려 지금 조국 전 장관은 이제 10석은 자신한다 목표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런 그 확률들이 높아질 수 있다고 보이고요. 그렇다라고 하면은 사실 조국 신당에 좀 합류하려는 어떤 세력들도 늘어날 수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 좀 드는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저희가 아까 선거구도 이슈 인물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지금 선거구도 이렇게 우리가 볼 때 예를 들면 앞서 우리가 김영민 아나운서가 전해드리는 그 개요 서울경제가 한국갤럽에 의뢰한 조사 중에 이런 게 있습니다. 뭐냐면 그 한동훈 위원장과 이재명 대표의 지지도가 1월 달엔 42대 43으로 이재명 대표가 좀 높았는데 이번 달엔 46대 43으로 한동훈 위원장이 역전이 된 겁니다. 자, 이 역전이 됐다. 이게 한동훈 위원장이 인기가 높다. 이런 의미를 넘어서서 사실은 총선이라는 게 원래 회고형 투표적 성격이 강한데 한동훈 위원장이 이런 지지를 받음으로써 이게 일종의 미래 권력 간의 대결 구도, 전망형 투표로 바뀔 가능성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이제 이번 총선이 복합적인 성격으로 이미 바뀌었다라고 보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총선은 기본적으로 이제 현재 존재하는 권력 정권에 대한
평가 심판의 어떤 회고적 투표가 되는 것이 맞는데 한동훈 비대위 출범에 대해서 사실 작년 연말만 하더라도 민주당에서 가장 많이 했던 얘기가 한나땡. 그렇죠. 한동훈 나오면 윤석열 땡큐. 대통령의 아바타밖에 없는 네. 한동훈 장관 올라오면 우린 땡큐하다라고 했는데 네. 지금 그런 말들이 싹 사라졌잖아요. 그리고 오히려 빠르게 한동훈 위원장이 정치적인 어떤 역량들을 보여주면서 미래 지도자 반열에 올라왔다라는 거죠. 거기다가 이재명 대표랑 이렇게 놓고 여론조사했을 때 각축정 혹은 뭐 앞서는 결과가 나온다라는 얘기는 이게 이제 이번 총선에서 그것이 아마 지금 국민의힘의 어떤 지지도를 끌어올리는 가장 큰 동인이 되고 있을 텐데 윤석열 정부에 대한 심판 평가 여론도 존재하지만 민주당과 국민의힘 혹은 또 구체적 인물로 보면 이재명 대표와 한동훈 위원장을 놓고 미래에 대한 어떤 지도자 평가 기대 이런 분들이 충분히 선거에 지금 여론에 반영이 되고 있는 것 같고요. 네. 그런 것들이 같이 복합작용하기 때문에 지금 민주당이 기대했던 정권 심판론 뭐 이거 하나만 가지고 선거가 단독으로 되는 건 안 된다. 그렇죠. 그렇지 않을 가능성이 높아진 거죠. 실제 여론이 지금 그렇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고. 알겠습니다. 아유, 이 여론조사 분석해 보면 재밌어요, 이거. 그래서 시간이 벌써 후딱 갔습니다. 오늘 이 소장님과는 여기서 작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지금까지 K-스테이 리서치 컨설팅의 이상일 소장이었습니다.